일단은 문학과 만나는 시간 보도록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개념 차근차근 잡아가도록 하자. 그래서 문학의 아름다움과 삶을 담은 문화 요답으로 되어 있죠. 학습 활동이 중요한데 소단원 1에서는 인간과 사물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심미적 체험. 그러면 여기서 뭐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바로 표현상 특징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 표현상 특징을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단원 2에서는 뭐가 나와? 문학 작품에 반영된 과거의 삶이네. 그러니까 요거는 작품 감상법에 대해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어떤 거? 반영론적 관점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네. 자, 그러면 자, 문학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치? 이 파트가 문학 파트니까. 자, 문학이라고 하면은요, 문학의 의미는 뭐냐면은 바로 언어예술이다. 자, 교과서에 나오는 말들이기 때문에 꼭 정리가 필요합니다. 언어는 말과 글을 언어라고 하는 것이고, 예술이라고 하면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을 예술이라고 하지요. 자, 그렇다면은 문학의 아름다움이 뭐냐? 바로 인간적인 것. 인간적인 것을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한다. 자, 그래서 이거를 말로 풀어서, 문장으로 풀어서 문학이 뭐냐라고 말할 때 말과 글을 통해 인간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이게 문학이 되겠다. 그치? 자, 그러면 문학의 갈래를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문학 갈래는 서정 갈래, 그리고 서사 갈래, 그리고 극 갈래, 그리고 교술 갈래,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된다. 서정 갈래는 뭐냐? 시적 화자의 주관적 정서를 노래한 겁니다. 이게 서정 갈래다. 즉 시죠, 시. 따라서 이 서정 갈래의 특징으로는 뭐가 있어요? 함축. 함축이라는 말은 1차 의미가 아니라 2차 의미. 그치? 지시적 의미가 아니라 포함된 의미가 있다는 얘기다. 그 다음에 압축미가 있죠. 압축미. 일반적인 문장보다는 짧은 문장으로 쓰는 거야. 이 시들은. 압축미가 있고요. 그리고 정서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운율이 있다. 이것이 서정갈래의 특징이 됩니다. 종류는 뭐가 있어요? 뭐 시, 뭐 시조, 또는 옛날 뭐 노래, 뭐 가사, 뭐 향가 등등등, 뭐 고려가요 등등등이 있죠. 이런 것들을 서정갈래라고 하고, 서사갈래는 서술자는 사건을 풀이해주는 목소리라는 뜻이죠. 서술자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게 서사갈래다. 그래서 이 서사갈래의 특징은 인물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인물의 갈등이 드러난다. 종류는 뭐 소설, 또는 뭐 설화, 또는 뭐 신화 등등등등등 옛날 이야기들 들어가죠. 뭐 전설도 들어가고, 예, 등등등등. 극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이 되지. 희곡, 시나리오. 희곡이 뭐예요? 예, 무대 상연을 목적으로 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극 대본이죠. 시나리오는 뭐 TV 드라마나 영화 대본이지. 그래서 얘는 상영이 목적이야. 영상을 이렇게 스크린으로 보여주는 거. 상영 목적. 자, 그러면 이 극갈래의 특징은 뭡니까? 서술자가 없어요. 서술자가 없고요. 얘네들은
예, 인물의 등장인물, 말과 행동이 나타나 있다. 그리고 현재형 문학입니다. 항상 현재 진행형으로서. 왜냐하면 눈앞에 보여줘야 되거든. 눈앞으로 재현을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교술갈래는 반드시 경험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경험. 즉 누구의 경험? 작가의 경험. 그래서 교술갈래의 나는 누굽니까? 글쓴이 자신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수필 또는 뭐 일기 또는 뭐 기행문 또는 뭐 감상문 등등등등등등 이런 애들이 들어가죠. 자, 문학의 갈래, 서정, 서사, 극, 교술갈래 간단하게 정리를 했다. 자, 그러면 문학 표현 방식에 대해서 또 잠깐 설명을 해봅시다. 문학의 표현 방식은요, 뭐 중등 과정에서는 크게 요 정도만 생각해도 돼. 먼저 비유법. 비유법이라는 것은 A라는 대상을 B라는 다른 대상으로 빗대어 표현하는 거죠. 이게 비유법이고, 비유법에 뭐가 있냐면 직유, 뭐뭐처럼 뭐뭐인 듯 뭐뭐같이 직유법이 있고요. A는 B다, 은유법이 있고요. 그렇죠? 너 바보같이 왜 그래? 직유법. 나는 호수다, 은유법. 이렇게 가겠지? 그 다음에 사람처럼 대하는 의인법이 있고, 살아있는 것처럼 대하는 환류법이 있다. 의인, 사람처럼 대하는 것, 환류, 살아있는 것처럼 대하는 것. 그 다음에 일부분을 들어서 전체를 표현하는 대유법도 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 전체. 그쵸?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반도 전체. 이게 대유법이다. 그래서 비유법에는 요 5가지 정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어법. 반어법은 상황에 반대되는 표현. 상황에 반대되는 표현. 친구 생일 파티에 놀러 갔는데 음식이 라면 하나 나와요. 야, 아주 그냥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렸구나. 이렇게 말하지. 이런 게 반어법입니다. 그치? 친구가 이상한 옷을 입고 왔어. 그럼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나 어때? 예뻐? 완전 쉐시거든. 근데 어때요? 인간관계를 위해서 괜찮아. 잘 어울려. 이게 해줘야 돼. 이게 반어법인 거야. 그치? 예, 나중에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는데 뭐 이상한 뭐 해갖고 왔네. 야, 나 멋있지? 나 예쁘지? 했을 때 그렇다고 해줘야 돼. 이게 반어법입니다. 인간관계를 위해서. 근데 이제 문학작품에도 반어법이 있지요. 그 다음에 서리법. 서리법은 설, 설명, 의문문. 그래서 의문형으로 설명하는 방법이란 뜻이야. 의문형으로 설명하는 방법. 보통 이렇게 나오죠. 뭐뭐지 않니? 이런 식으로 쓰죠. 친구들 사이에서도 많이 쓴다. 쟤 재수없지 않니? 이거 맛있지 않아? 이거 예쁘지 않아? 나 멋있지 않아? 이게 다 서리법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의미 강조 또는 공감을 유도하기 위해서 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수사 의문문이라고 그래. 수식, 꾸며준다, 말. 그래서 말을 꾸며주는 의문문, 수사 의문문이라고 한다. 친구들 사이에서 많이 쓰죠? 그치? 많이 써요. 자, 그 다음에 대꾸법이 있죠. 대꾸법은 비슷한 문장 방식을 한 번 더 써주는 거야. 그래서 예문 하나 생각하면 된다. 콩신문대 콩나고 팥신문대 팥난다. 다 알죠? 콩신문대 콩나는 거 당연해. 팥신문대 팥나는 거 당연해. 근데 이걸 왜 똑같은 말, 비슷한 걸 왜 반복해요? 강조하려고. 그렇죠? 예.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이게 대꾸법이에요. 만약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벼 심은 데 벼 난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열거, 나열. 그치? 그래서 대꾸는 딱 두 문장이에요. 두 문장. 두 문장이 같은 형식으로 딱 맞닿아 있을 때 대꾸법이라고 한다. 그 다음 도치법. 이거는 순서를 바꾸죠. 문장 순서나 단어 순서 바꾸는 것을 도치법이라고 한다. 나는 사랑해 너를 이렇게 말하면 도치법이죠. 그치? 우리말 어수는 나는 너를 사랑해 이건데 나는 사랑해 너를 이렇게 말하는 게 도치법이다. 또 문장도 순서 바꿀 수가 있다. 자, 비유, 반어, 서리, 대꾸, 도치 이렇게 있죠? 뭐 하나가 생각이 안 나네? 또 뭐가 있더라? 아, 그렇지. 역설법 빠졌다. 그쵸? 역설법은 말 그대로 역 거꾸로 설명 방법 거꾸로 설명하는 방법. 자, 그럼 뭘 거꾸로 설명하느냐? 역설법은 문장의 논리 모순을 이용한다. 원래 문장의 논리는요, 긍정문으로 시작하면 긍정으로 끝나고 부정으로 시작하면 부정으로 끝나야 되는데 이 논리 모순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긍정으로 시작했는데 부정으로 끝나고 부정으로 시작했는데 긍정으로 끝나는 경우 이게 역설이다. 예문 소리 없는 아우성. 그렇죠? 소리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아우성이 있네. 아우성이 뭐니? 막 소리치는 거. 이게 역설이다. 자, 질문. 좋습니다. 그래서 무언하게 표현 방식, 비유, 반어, 서의, 대꾸, 도치, 역설.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챙겨가야 돼. 이거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계속 나옵니다. 자, 그러면 단원 펼쳐보기. 문학의 아름다움, 봄나무, 이상구, 실수, 나이더. 그 다음에 삶을 담은 문화, 박시전. 두 가지가 있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는 이거 할 거예요. 문학의 아름다움. 그럼 여기에 학습 요소, 심미적 체험 중심. 즉, 표현상 특징을 잡으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작품과 관련된 심미적 체험 공유, 심미적 체험 바탕 작품 다 똑같네요. 그렇지? 네, 표현상 특징. 이거를 우리가 잡아가면 되겠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 박시전을 통해서는 뭘 찾으면 됩니까? 반영된 것. 당시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학습 이렇게 활동 1, 활동 2 있죠? 이것도 같이 읽어갈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다음 시에서 인상적인 부분을 말해보자. 자, 시를 볼 때는 정서를 찾고 왜 그런가 찾고 표현기법. 우리 표현기법은 방금 설명했다. 그리고 제목부터 봐야 되죠. 왜냐하면 이 제목이 시적 대상이고 이 시적 대상에 대한 정서를 찾는 거야. 이게 시를 보는 겁니다. 벼락. 밤하늘을 그어버리는 노란 손톱자국. 이게 뭔데? 이게 벼락이네. 그치? 자, 은유법 들어갔죠? 벼락을 노란 손톱 자국 이렇게 표현했어. 은유. 놀란 거인이 쿵쿵거리며 달려 나온다. 자, 쿵쿵. 쿵쿵은 의성어. 소리를 흉내내는 말. 그쵸? 예, 음성상징어. 의성어가 되겠다. 자, 음성상징어 또 설명해야죠. 음성, 목소리로 상징어 나타내는 말. 음성 상징어에는 두 개가 있다. 소리를 흉내내는 의성어와 상태, 성질, 모양을 흉내내는 의태어가 있다. 여기서 쿵쿵, 여기는 소리를 흉내내는 의성어. 자, 그러면 놀란 거인이 쿵쿵거리면 달려나온다. 그럼 놀란 거인, 쿵쿵, 이게 뭘까? 천둥치는 거지, 그치? 천둥치는 소리를 놀란 거인이 쿵쿵거리며 달려나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래서 쿵쿵거린다는 것은 청각적인 거고요. 달려나온다, 시각적 이미지를 쓰고 있다. 질문요, 요거밖에 없네? 예.
벼락. 그래서 벼락이 치는 모습 아주 간단하게 좀 이렇게 생동감 있게 표현을 했다. 자,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이상국의 봄나무. 자, 그러면 요게 시적 대상이 되겠죠? 이게 시적 대상인 거고,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서를 찾고, 화자의 정서입니다. 그 다음에 왜 그런 정서가 나와 있는지 찾고, 그 다음에 표현기법 정리해주면 되겠다. 보자. 나무는 몸이 아팠다. 자, 나무한테 몸이라고 표현했어요. 그쵸? 예. 나무는 몸이 아팠다. 자, 그리고 과거 시제 쓰고 있네. 제목이 봄나무예요. 얘가 왜 아플까? 눈보라에 상처를 입은 곳이나 빗방울들에게 얻어맞았던 곳들이 오래전부터 근지러웠다. 아하. 자, 눈보라, 빗방울들. 자, 그러면 눈보라하고 빗방울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나무한테 부정적인 요소다. 그치? 나무한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왜냐? 눈보라한테 상처를 입었고 빗방울들한테 얻어맞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치? 그러니까 이때 눈보라와 빗방울을 우리가 시에서 나오는 용어로 바꿔보면 얘는 시련, 고난, 역경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을 겁니다. 자, 눈보라에 상처를 입은 곳이나 빗방울들에게 얻어맞은 곳들이, 이런 곳들이 오래전부터 근지러웠다. 자, 간지럽다. 간지럽다 표현을 근지럽다고 얘기를 했네요. 자, 여기 쓰인 감각은 촉각. 그렇죠? 근지러웠다. 그럼 왜? 이거 찾는 거야. 여기가 왜 근지럽지? 왜? 근데 우리는 제목을 보고서 이미 눈치 깠습니다. 근지러운 이유가 뭐예요? 새로운 잎사귀가 나오려고 근지러웠겠지. 제목이 봄나무니까. 자, 계속 보면 땅속 깊은 곳을 오르내리며 겨우내 몸을 덮이던 물이 이제는 갑갑하다고 한사코 나가고 싶어 하거나. 자, 물이 갑갑하다고 한사코 나가고 싶어요. 이 물이. 그러면 물에 쓰인 표현법이 뭡니까? 얘는 지금 의인화, 의인법 들어갔어요. 갑갑하다고. 이건 뭡니까? 간접 인용 표현이네. 간접 인용. 이거는 사람 말을 따갖고 오는 거거든. 근데 물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의인법이 들어간 거야. 겨우내 몸을 덮이던 물이 이제는 갑갑하다고 한사코 나가고 싶어 하거나 살을 애는 바람과 외로움을 견디며 봄이 오면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했던 말들이. 자, 그러면 여기 살을 애는 바람. 이 바람도 마찬가지네. 시련, 고난, 역경을 의미하겠다. 그쵸? 살을 앤다. 애는 게 뭐야? 살을 파고든다는 뜻이거든? 예. 외로움을 견디며 봄이 오면 정말 좋은 일들이 있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했던 말들이. 자, 스스로 누구예요? 이거 나무지. 나무가 자기한테 말을 했대. 그러면 나무를 역시나 의인화하고 있다. 봄이 오면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했던 말들이 그를 못 견디게 들볶았기 때문이다. 이때 그가 누구? 나무. 역시 의인화했죠? 그는 인칭 대명사야. 자, 못 견디게 들볶았다. 이게 뭐예요? 근지러웠다. 이거지, 이거. 뿅. 요렇게 연결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물이 막 밖으로 나가려고 그래. 그리고 봄이 되면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는 말들. 그런 마음에 헌데 자리 바로 상한 자리가 되겠죠. 그치? 그런 마음에 상한 자리가 아플 때마다 그는 하나씩 이파리를 피웠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파리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봄에 피는 새싹이 되겠구나. 그쵸? 그러면 이 봄에 피는 새싹, 이파리의 의미는 또 뭐예요? 강인한 생명력. 왜? 겨울을 견디고 짠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목이 봄나무지.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뾰로롱. 시의 내용을 이해해보자. 시에 나타난 나무의 상황을 정리해보자. 자, 여기에 겨우내 몸이 덮이던 물이 나가고 싶어 했음. 그 다음에 스스로 했던 말들 뭐가 있었죠? 야, 봄 되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스스로 했던 말들, 그치? 그리고 몸이 아팠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해? 예? 막 근지러웠어, 그치? 근질근질러웠다. 뭐 이런 식으로 채워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음의 헌대자리가 아플 때마다 여기에 뭐가 피어나왔다고요? 이파리. 하나씩 이파리를 피웠다. 이파리. 내용이죠, 내용. 그치? 내용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에서 전하려는 의미를 말해보죠. 딴 거 없죠? 강인한 생명력이지, 그치? 그러니까 추운 겨울을 꿋꿋하게 견디고 따뜻한 봄에 이파리를 피워낸 어떤 나무의 어떤 생명력, 이것을 나타낸 작품이다. 자, 다음 글을 참고하여 시인이 어떤 심미적 체험을 바탕으로 시를 창작했는지 추측해보자. 내용 한번 보자. 눈 온 다음 날 산에 가면 중동이 부러졌거나, 이게 중동은 가지 가운데, 가지 중간이야. 또는 나무 중간 부러졌거나 몸을 찢기며 떨어져 나온 생솔 가지들로 눈이 아프다. 그러니까 눈이 아프다는 것은 뭐예요? 안타깝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마 이 이상국이라는 시인은 나무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숲을, 그치? 근데 이게 꺾여 있으면 되게 아픈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리 혹독한 추위가 닥쳐도 나무들은 갈 곳이 없다. 저 자신이 집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나무가 움직이는 사람처럼 어이구 추워 집이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을 거야? 아이고 추워라 불 좀 쬐야 되겠다. 안 되죠. 나무가 불타잖아. 그래서 눈의 무게가 몸을 찢고 얼음이 전신을 뒤덮더라도 나무들은 견딘다. 이제 날이 풀리고 바람이 순해지면 몸을 덮이던 물들이 갑갑하다고 밖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자리마다 나무들은 새 잎을 낼 것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쵸? 그래서 또 자기의 어떤 경험, 그치? 눈 온 다음날 산에 갔을 때 그 풍경과, 그리고 얘네들 물론 이렇게 부러지고 좀 찢기는 나무들이 있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견딘 나무들은 봄이 오면 잎사귀를 피울 거야. 이런 뜻에서 이 시를 봄나무라고 하는 작품을 썼네요. 다음 페이지. 자, 심미적 체험을 중심으로 친구들과 감상을 나누어 보자. 시의 내용이나 표현에서 인상적인 부분을 찾고 그 이유를 말해보자. 그는 하나씩 이파리를 피웠다라는 구절이 인상적이었어. 뒷부분 이유죠. 어려움을 견디며 끝내 이파리를 피워내는 나무의 모습이 숭고하게 느껴졌거든. 자, 숭고하다라는 말은 뭡니까? 어떤 정신적 경지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정신적 경지가 높음. 그래서 야, 나무 대단하다.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이 인상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다른 부분들도 좋은 부분들이 있을까, 그치? 그래서 인상적인 부분과 그것에 관련된 내용, 근거가 잘 연결되는지를 보면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학교에서 시험 문제로 만들어내겠죠. 다음은 학생들의 윗글을 감상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 거야. 1, 2, 3, 4, 5번에 이런 식으로 짜여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근거가 좀 이상한 근거가 들어갈 겁니다. 그런 거를 체크해 주면 되겠다. 2번은 필요 없고 3번. 자, 그러면 이 시를 소개하고 싶은 사람 누굴까? 일반적으로 이 시를 소개하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어떤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 이런 사람한테 봄나무라는 작품을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가 됩니까? 이겨내는 거죠. 극복하는 거예요. 극복. 그쵸? 봄나무가 겨울이라고 하는 혹독한 계절을 이기고 극복해내고 이파리를 피운 것처럼 언젠가는 좋은 일이 반드시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견딜 수 있다. 힘내라. 이런 의미로 소개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자. 자,
이번에는 나이 덕의 실수인데 실수가 오히려 좋은 결과로 이어졌던 경험이 있는지 떠올려보고 친구들에게 소개해보자 등등등. 이 그림은 뭐예요? 버스 잘못했는데 그 버스 안에서 오랜만에 친구를 만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나이 덕의 실수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수필이죠. 수필이기 때문에 자, 자신의 경험이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수필을 읽을 때는 경험과 어떤 느낌, 보통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해요. 또는 자신의 이 글쓴이의 느낌을 구분해서 보면은 됩니다. 그러면서 표현상 특징들 이런 것을 잡아가면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내용 보도록 하자. 실수 나희덕. 옛날 중국의 곽희원이라는 사람이 떨어져 살고 있는 아내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받은 아내의 답시는 이러했다. 벽사창에 기대, 벽사창 푸르다 사 비단. 그래서 푸른 비단 창에 기대요. 자, 그럼 푸른 비단 창이 뭐예요? 창문에 커튼처럼 이렇게 비단으로 만든 겁니다. 푸른 비단창에 기대어 당신의 글호를 받으니 글월. 보통 편지 또는 문장이란 뜻이에요. 당신의 편지를 받으니 처음부터 끝까지 흰 종이뿐이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곽희원이 뭐 한 거예요? 곽희원이 실수했죠. 그쵸? 곽희원이 편지를 보내야 되는데 다른 그냥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는 그런 종이를 보낸 거야. 실수했어. 아마도 당신께서 이 몸을 그리워하심이 차라리 말 아니하려는 뜻임을 전하고자 하신 듯 합니다. 자, 근데 이 흰 종이를 보고 아내가 이 흰 종이를 보고 어떻게 해요? 좋게 해석을 합니다. 한마디로 뭐야? 너무 보고 싶은데 말로 표현을 못하네. 이렇게 아내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제 이런 속담이 있죠. 꿈보다 해몽이 좋다. 그렇죠? 즉 곽희원은 의도를 하지 않았어요. 실수로 흰 종이만 보냈어. 그런데 아내가 얼마나 보고 싶어 했으면은, 그렇죠? 말로 표현 못해서 흰 종이를 보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한 뜻을 알겠다. 이렇게 답시를 보냈습니다. 자, 이 답시를 받고 어리둥절해진 곽희원이 그제야 주위를 둘러보니 아내에게 쓴 의례적인 문안편지는 책상 위에 그대로 있는 게 아닌가. 자, 의례적인 문안편지, 뭐 오늘 날씨가 어떻고 애들은 잘 있고 건강하지요. 나도 일 잘하고 있으니 곧 돌아가겠어. 뭐 그런 게 의례적인 문안편지죠. 아마도 그 옆에 있던 흰 종이를 편지인 줄 알고 잘못 넣어 보낸 것인 듯 했다. 백지로 된 편지를 전해받은 아내는 처음엔 무슨 영문인가 싶었지만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아까 얘기했죠? 꿈보다 해몽이 좋다. 이건 속담이죠?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자신에 대한 그리움이 말로 다할 수 없음에 대한 고백으로 그 여백을 읽어내었다. 오, 여기 봐봐. 여백을 읽어내다. 여기 쓰인 표현법 뭐가 있을까요? 이게 역설이죠. 역설법. 이게 왜 역설법이야? 여백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쓰이지 않는 남은 곳이야. 그쵸? 근데 이걸 읽었대. 그래서 역설법이다. 자, 남편의 실수가 오히려 아내에게 깊고 그윽한 기쁨을 안겨준 것이다. 이렇게 실수는 때로 삶을 신선한 충격과 행복한 오해로 이끌곤 한다. 자, 그러면 이 실수는 긍정적이다. 그렇죠? 실수의 긍정적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무엇입니까? 옛날 일을 통해서 실수의 긍정적 가치, 긍정적 의미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이 글쓴이의 경험이 나타나네. 실수라면 나 역시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다. 이때 나는 누구예요? 작가 자신, 글쓴이 자신이죠? 나희덕이지, 나희덕. 언젠가 비구니들이, 자, 비구니 여승을 다른 말로 비구니라고 합니다. 비구니들이 사는 암자에서, 암자. 보통 이렇게 절,
절인데 건물 하나하나씩 있는 걸 암자라고 해. 암자에서 하룻밤을 묵은 적이 있다. 다음날 아침 부스스해진 머리를 정돈하려고 하는데 빛이 마땅히 눈에 띄지 않았다. 원래 여행할 때 빛이나 화장품을 찬찬히 챙겨 가지고 다니는 성격이 아닌데다 그날은 아예 가방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다.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글쓴이의 성격을 나타나죠. 꼼꼼하지 못해요. 그쵸? 꼼꼼하지 못함. 자, 우리가 수필을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하냐면 수필을 개성의 문학이라고 말합니다. 왜 개성의 문학이냐? 작가의 개별적인 특성, 성격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요 글에서는 이 지은이 나이덕이라는 사람은 뭔가 좀 여행 갈 때 꼼꼼하게 계획 세우고 물건들을 꼼꼼하게 챙기는 사람은 아니구나. 이걸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 자, 그러던 중에 마침 노스님 한 분이 나오시기에 나는 아무 생각도 없이 이렇게 여쭈었다. 스님, 빚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바로 실수죠. 그쵸? 스님들은 머리카락이 없죠? 속세와의 인연을 끊기 위해서 머리를 자른단 말이야. 머리를 빵빵 밀죠. 근데 그런 스님한테 빚을 달라고 했어요. 스님은 갑자기 당황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셨다. 그제야 파르나니 깎은 스님의 머리가 유난히 빛을 내며 내 눈에 들어왔다. 나는 거기가 비구니들만 사는 곳이라는 사실을 깜빡 잊고 엉뚱한 주문을 한 것이었다. 실수. 본의 아니게 노스님을 놀린 것처럼 되어버려서 어쩔 줄 모르고 서 있는 나에게 스님은 웃으시면서 저쪽 구석에 가방이 하나 있을 텐데 그 속에 빚이 있을지 모른다고 하셨다. 자, 근데 스님이 또 화를 안 내요. 그쵸? 네, 스님이 좀 이렇게 마음이 넓으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 한 구석에 놓인 체크무늬 여행 가방을 찾아 막 열려고 하다 보니 그 가방 위에는 먼지가 소복하게 쌓여 있었다. 자, 이 말은 뭘까요? 열어보지 않은 거죠. 그쵸? 가방을 여기 둔 다음에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안 열었을까? 가방을 열지 않음. 왜 안 열었을까요? 이 가방은 어떤 세속의 물건들이니까, 세속 물건들이 있으니까 열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는 절이기 때문에. 자, 적어도 5, 6년은 손을 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 가방은 아마도 누군가 산으로 들어오면서 챙겨 들고 온 세속의 짐이었음에 틀림없었다. 자, 이 부분은 지은이 추측이죠. 먼지가 많이 쌓인 걸 보니까 아마 가방 속에 속세의 물건들이 있으니까 아마 이걸 열지 않았던 것 같아. 자, 가방 속에는 과연 허름한 옷가지들과 빗이 한 개 들어있었다. 나는 그 빗으로 머리를 빗으면서 자꾸만 웃음이 나는 걸 참을 수가 없었다. 절에서 빗을 찾은 나의 엉뚱함도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 이러니와. 자, 여기도 또 속담이 있지.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속담을 빌려서 사용하는 방식을 풍요법이라고 해요. 속담이나 격언 이런 것들을 인용을 해서 표현한다.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려니와 빚이라는 말 한마디에 그토록 당황하고 어리둥절해하던 노스님의 표정이 자꾸 생각나서였다. 그러나 그 순간 나는 보았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자, 이 부분이 이제 실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검은 머리칼이 있던 빗을 썼던 그 까마득한 시절을 더듬고 있는 그분의 눈빛을 20년 또는 30년 마치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떼처럼 참으로 오랜 시간이 그 눈빛 위로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그 순식간에 이루어진 회상의 끄트머리에는 그리움인지 무상함인지 모를 묘한 미소가 반짝하고 빛났다. 자, 그래서 여기서 스님한테 빚을 달라는 실수의 긍정적 가치가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노스님한테 어때요? 과거를 젊었을 때를 생각하게끔 했다는 얘기야. 내가 이런 실수가.
그래서 밑에 나의 실수 한마디가 산사의 생활에 익숙해져 있던 그분의 잠든 시간을 흔들어 깨운 셈이니 그걸로 작은 보시는 한 셈이라고 오히려 스스로를 위로해 보기까지 했다. 보시. 일반인들이 스님들한테 뭐 돈이나 이렇게 곡식 같은 걸 주는 거를 보시한다고 그래요. 이처럼 악의, 나쁜 뜻이 섞이지 않은 실수는 봐줄 만한 구석이 있다. 자, 여기까지가 뭡니까? 자신의 어떤 경험이었죠?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자기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 그치? 그래서 피를 읽을 때는 사실, 즉 경험과 깨달음 또는 주관적 생각을 구분해서 봐야죠. 계속 봅니다. 그래서인지 내가 번번이 저지르는 실수는 나를 곤경에 빠뜨리거나 어떤 관계를 불화로 이끌기보다는 의외의 수확이나 즐거움을 가져다 줄 때가 많았다. 예, 실수의 가치. 겉으로는 비교적 차분하고 꼼꼼해 보이는 인상이어서 나에게 긴장을 하던 상대방도 이내 나의 모자란 구석을 발견하고는 긴장을 푸는 때가 많았다. 자, 이것도 사례가 한 번 또 나오고 있죠. 또 실수로 인해 웃음을 터뜨리다 보면 어색한 분위기가 가시고 초면에 쉽게 마음을 트게 되기도 했다. 이것도 역시 사례가 되겠죠? 그러니까 실수의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효과 때문에 상습적으로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어디에 정신을 집중하면 나머지 일에 대해서 거의 백지 상태가 되는 버릇은 쉽사리 고쳐지지 않는다. 특히 풀리지 않는 것을 붙잡고 있거나 어떤 생각거리에 매달려 있는 동안 내가 생활에서 저지르는 사소한 실수들은 내 스스로도 어처구니가 없을 지경이다.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의 어떤 성격이네. 그쵸? 집중을 하면, 그쵸? 이 사람은 집중을 하면 다른 일에 관심이 없네요. 그러니까 집중이 좀 높은 편, 집중력이 높은 편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그러면 실수에 어처구니 없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원래 어처구니란 엄청나게 큰 사람이나 큰 물건을 가리키는 뜻에서 비롯되었는데 그것이 부정어와 함께 굳어지면서 어이없다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 크다는 뜻 자체는 약화되고 그것이 크든 작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상이나 상식을 벗어난 경우를 지칭하게 된 것이다. 그죠? 어처구니 없네. 어이없네. 그러니 상상에 빠지기 좋아하고 상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는 사람에게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니까 실수를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란 얘기예요. 상상에 빠지기 좋아하고 상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사람은 실수가 반드시 따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결국 실수는 삶과 정신의 여백에 해당한다. 역시 실수의 긍정적 의미가 되겠죠. 그 여백마저 없다면 이 각박한 세상에서 어떻게 숨을 돌리며 살 수 있겠는가? 여긴 서리법이 또 있네. 알면서 묻는 방식이 되겠죠. 그리고 발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 어떻게 휩쓸려 가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겠는가? 역시 서리법. 어쩌면 사람을 키우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실수의 힘일지도 모른다. 역시 마찬가지로 실수의 긍정적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백이란 이야기, 정신의 여백. 그러나 날이 갈수록 실수가 용납되는 땅은 점점 좁아지고 있다. 사소한 실수조차 짜증과 비난의 대상이 되기가 십상이다. 남의 실수를 웃으면서 눈 감아주거나 그 실수가 나오는 내면의 풍경을 헤아려주는 사람을 만나기도 어려워져 간다. 나 역시 스스로는 수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살면서도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는 조급하게 굴거나 너그럽게 받아주지 못한 때가 적지 않았던 것 같다. 자, 이 부분은 뭐예요? 다른 사람, 타인의 실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반성, 못하는 것에 대한 비판과 반성. 그렇죠?
도대체 정신을 어디 두고 사느냐는 말을 들을 때면 그 말에 무안해져 눈물이 핑 돌기도 하지만 내 속의 어처구니는 머리를 디밀고 이렇게 소리치는 것이다. 정신과 마음은 내려놓고 살아야 한다고. 자, 여기 또 쓰인 표현법 볼까? 내 속의 어처구니는 이렇게 소리친다. 여기 의인법 들어갔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 도치도 있네. 문장 순서를 바꿨어. 어디로 가는 줄 모르고 뛰어가는 자신을 하루에도 몇 번씩 세워두고 우두커니 있는 시간, 그 우두커니 속에 사는 어처구니를 많이 만들어내면서 살아야 한다고. 바로 그 실수가 곽희원의 아내로 하여금 백지의 편지를 꽉 찬 그리움으로 읽어내도록 했으며 산사의 노스님으로 하여금 기억의 어둠 속에서 빛 하나를 건져내도록 해주었다고 말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부분에서는 실수는 정신적 여백이다. 그게 없으면은 삭막한 이 현대 생활에서 현대인들이 살아가기 힘들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영상으로 보는 실수. 이거 내용 묻는 문제이니까 여러분들 채워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뿅뿅뿅 학습 활동을 보겠습니다. 작품에 소개된 두 가지 일화의 공통점. 하나는 뭐였어요? 곽희원. 하나는 나. 그렇죠? 공통점이 뭡니까? 실수를 했다는 게 공통점이고 그 실수가 긍정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 이것이 공통점입니다. 자, 다음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글쓴이의 성격. 여행할 때 빗이나 화장품을 찬찬히 챙겨가지고 다니는 성격이 아닙니다. 그날은 아예 가방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 자, 꼼꼼하지 않죠? 네, 꼼꼼한 성격이 아닙니다. 약간 덜렁대는 것 같아요. 한번 어디에 정신을 집중하면 나머지 일에 대해서 거의 백지 상태가 되는 버릇은 쉽사리 고쳐지지 않는다. 집중력이 높아요. 그렇죠? 한번 집중하면은 주변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풀리지 않는 것을 붙잡고 있거나 어떤 생각거리에 매달려 있는 동안 내가 생활에서 저지르는 사소한 실수들은 내 스스로도 어처구니가 없을 지경이다. 그러니까 실수를 좀 많이 하는 사람이다. 그쵸? 실수가 많다. 이렇게 이 글쓴이 성격을 볼 수 있죠. 아까 얘기했습니다. 수필은 개성의 문학이었어. 그치? 개성적인 글입니다. 다음을 참고하여 글쓴이가 실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긍정적. 자, 그 다음 내용들은 요거는 뭐 학생들끼리 하는 거죠. 자, 요거는 우리가 좀 챙겨갑시다. 글쓴이가 스님에게 빚을 빌리려 한 장면이 인상적이었어. 글쓴이 행동이 우습기도 하고 개성도 잘 느껴졌거든. 이때 개성은 뭡니까? 약간 좀 덤벙덤벙 되는 거, 그치? 스님의 눈빛을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대에 빗대어 나타낸 표현이 생생하면서도 아름답게 느껴져서. 자, 왜 생생합니까? 비유법을 썼잖아. 비유법을 썼을 때 이런 것이 바로 어떤 그 문학의 예술성, 아름다움이 되겠죠? 예. 그 다음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는 내용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2단원, 2단원은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휘 갖고 가야 돼. 숭고하다, 비장하다, 조화롭다, 우스꽝스럽다. 뭐 어려운 건 없을 겁니다. 알겠죠? 끝.